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온택, 검정고시, 중조수학으로 함께하고 있는 데니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지난 시간 평면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입체도형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다면체와 회전체, 구와 원뿔과 원기 등 여러가지 입체도형을 통해서 또 오늘은 수학의 내실을 다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할때 때로는 너무 공부할 것이 많아서 막막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공부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쓰일까? 이게 정말 쓸모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쓸모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시간을 생명으로 심어서 생명을 거두기 위하여서 공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쓸모 있으면 좋은 것이고 쓸모 없으면 필요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여겨요.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쓸모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쓸모 없어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기 위하여서 제자 삼기 위하여서 오늘 내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실력을 갖추고 내가 맡겨진 그 공부에 성실히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지혜롭게 거룩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체도형의 성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초반에는 여러분이 기본적인 도형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다면체부터 보겠습니다. 다면체는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이에요. 자, 여기서 조건은 면이 4개 이상 있어야 다면체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면의 개수가 가장 작은 다면체는 당연히 4개 있는 사면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면이 4개인 경우에는 사면체, 5개인 경우는 5면체, 6개면 6면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불러줍니다. 자, 그럼 면이 뭐냐? 면은 너무 기본적이죠. 여러분 사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각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다각형, 또 이런 다각형을 전부 면이라고 부릅니다. 이 면이 이제 이 다각형을 가지고 면으로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면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면을 이루는 다각형의 변 이런 것들을 보고 다 모서리라고 하고요. 또 면을 이루는 다각형의 꼭지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다각형에 있어서의 꼭지점이 결국은 다면체의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이 다각형의 모서리가 결국은 다면체의 모서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각불대라는 도형이 나와요. 이 입체도형 중에서 각불대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렇게 각불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뾰족하게 뿔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평평한 밑면에 여기 이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때 그럼 이제 입체도형이 이렇게 2개가 생기겠죠. 그 중에서 이 위에 뿔 모양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 남는 그쪽의 모양을 보고 각불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불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각불대 밑면은 다각형, 이렇게 밑면을 보고 여기를 보고 지금 다각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각불대는 전부 모두 사다리꼴이 옆면이 됩니다. 항상 사다리꼴을 옆면, 여기가 두 변이 평행하죠. 이렇게 사다리꼴을 옆면으로 가지게 되고요. 이 다면체의 종류는 각기둥이 있고 각불이 있고 각불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사실 그냥 규칙성이 있지만 여러분이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N각기둥에서 밑면의 모양은 당연히 N각형일 거고요. 여기 마찬가지죠. 밑면의 개수 각기둥이기 때문에 밑면은 여기서 봐야겠네요. 밑면은 항상 2개가 되겠습니다. 옆면 모양 직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항상 밑면이 있기 때문에 N각형에서 N 플러스 밑면의 개수 2개를 더해주면 될 거예요.
또 N각불에서는 마찬가지 밑면의 개수가 여기서 다른 점이 이제 밑면의 개수 하나라는 거겠죠. 뿔이니까요. 이렇게 밑면의 개수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1을 해주는 거고,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 면의 개수는 밑면이 하나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 됩니다. 각불대 볼게요. N각형인 거 패스하고요. 밑면의 개수 당연히 2개가 됩니다. 이제 옆면의 모양은 사다리 꼴 언급했고요. 면의 개수도 당연히 밑면이 2개이기 때문에 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정다면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다면체에는 다면체 중에서 특별히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인 경우에 정다면체라고 하고요. 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만 정다면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정다면체라고 하고요. 특별히 이 종류는 딱 제한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상식으로 외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검정고시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검정고시에서 이 자체가 개념으로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이런 것이 있구나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정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자, 다시 4, 6, 8, 12, 20 이것이 바로 정다면체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냥 지금 쑥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4면체는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 6면체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정사각형, 정8면체는 정삼각형이고요. 정12면체는 정오각형, 20면체는 정삼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입체도형의 모양들을 한번 눈으로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전기도를 그렸을 때 이렇게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라는 거, 또 3개. 이건 이제 여러분이 입체도형을 사실 눈으로 봤을 때 잘 익혀질 수 있는 만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 자체가 그렇게 아주 외워야 한다거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어차피 고등학교 갔을 때도 입체도형을 한 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돌아와서 정팔면체에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지금 4개가 될 거고요. 정오각형은 지금 여기 뭔가 하나, 둘, 셋 해서 3개. 정삼각형은 20면체는 1, 2, 3, 4, 5 지금 5개가 모여있죠? 여기 전개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개라고 할 수 있고요. 면의 개수는 당연히 그 다면체 이름 따라가는 거니까 패스. 꼭지점의 개수는 여기 정육면체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8개고요. 정팔면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6개. 정12면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에다가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금 이제 옆면에 10개가 있고요. 이 밑면 관련해서 5개가 있을 테니까 총 20개가 될 것입니다. 정 20면체에서는 지금 당장 이 그림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총 꼭지점의 개수는 12개가 돼요. 모서리의 개수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 가볍게 읽고 넘어가세요. 기출문제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넘어와서 이제 회전체입니다. 회전체는 여러분 이 중에서 이 입체도형 파트에서 그나마 출제되는 부분이 회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회전체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여기 이렇게 직사각형과 회전축을 주고선 이걸 회전시켰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어떤 입체도형이 나올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회전체 자체에 대해서 잠깐 그럼 살펴보면 회전체는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그러니까 축을 가지고 1회전 시킬 때 만들어진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축으로 사용하는 그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하고요.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모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원뿔대는 여러분 아까 봤던 것처럼 각뿔대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뿔을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원뿔이 아닌 쪽의 입체 도형을 원뿔대라고 하고요. 또 다각형에서 다면체에서 또 평면으로 자를 때 그 입체 도형 중에서 원뿔이 아닌 쪽을 각뿔대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이제 회전체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회전체는 4가지가 있습니다.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이 중에서 이제 원뿔이 한번 2019년도 2회차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보시면 이제 이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옆면을 이제 모선이라고 하고요. 여기
여기 이렇게 옆면을 만드는 선분이 모선인데요. 참고로 구는 모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옆면이야 뭐 여러분이 이렇게 옆에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회전축은 이렇게 각각 축으로서 존재한다는 거. 회전시키기 전에 평면 도형은 다 보이시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회전체의 성질입니다. 회전체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이렇게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이 항상 크기가 다를 수 있지만 다 원이라는 거. 여러분 여기서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구에서는 모선을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구는 회전축을 어디로 하든지 모두 성립이 되기 때문에 회전축이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아까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는데 이번에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볼게요. 그러면 이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 돼요. 그리고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합동이라는 말은 이렇게 잘랐을 때 양면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왼쪽에도 이 단면이 생길 거고 오른쪽에 남은 이 부분에도 단면이 생길 거예요. 그 단면을 모두 합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전축을 대칭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 회전축을 가지고 딱 반으로 접었을 때 동일하게 잘리는 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또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그럼 이제 회전체의 전개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회전체는 총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원기둥과 원뿔과 원뿔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원기둥에 대해서 보자면 이 전개도는 이렇게 밑면 두 개와 옆면,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옆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는 모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전개도에서 옆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인 거죠. 이 가로의 길이는 결국은 이 옆면을 그대로 둘러싸는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아요. 즉 원주의 길이와도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 이 길이인 거죠. 이 세로의 길이, 여기는 원기둥의 높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아마 문제를 풀 때 또 연결되어서 사용될 수 있고요. 이제 원뿔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원뿔에서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원뿔의 모선의 길이와도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면 부채꼴, 이게 옆면 부채꼴이죠.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이 반지름이 원뿔의 모선의 길이와도 같다. 이 길이와도 같다는 거죠. 여기가 모선이니까요. 옆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이 호의 길이는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여러분 여기까지도 체크를 했고요. 원뿔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뿔대는 옆면에서 곡선으로 된 두 부분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곡선으로 된 두 부분의 길이는 각각의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모두 옆면의 둘레의 길이는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습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건널비를 보겠습니다. 건널비 중에서 이제 각기둥이 있고 원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각기둥에서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정육면체라든지 직육면체라든지 여러분이 사실 이 전개도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 건널비는 밑면 두 개와 옆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밑넓이는 결국은 그냥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옆면도 마찬가지 이 가로들의 길이를 모두 구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듯이 구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밑면이 두 개 있다는 점만 여러분이 유의를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원기둥의 원넓이를 한번 볼게요. 원기둥은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 이런 것들이 관련이 좀 있어요. 결국은 어쨌든 원기둥도 마찬가지 밑면 두 개와 옆면 하나를 더해야 하는데 밑넓이야 그냥 원의 넓이와도 같으니까 이 밑넓이는 파이 r 제곱 그리고 두 개니까 이렇게 2를 곱해 주었어요. 그 다음 옆넓이를 한번 보면 옆넓이에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결국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원의 원주를 구하면 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파이 r이라고 나온 거고요. 또 높이는 원기둥의 높이니까 이 세로가 높이가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옆넓이에서는 2파이 r 곱하기 h 해서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결국 이거 이제 정리했을 때 2파이 r 제곱 플러스 2파이 r h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부피를 한번 볼게요.
자, 부피는 각기둥의 부피가 있고 원기둥의 부피가 또 마찬가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동일하게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건 동일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밑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밑넓이는 S이다. S는 뭐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구하면 될 것이고, 삼각형도 마찬가지,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그 밑넓이가 돼서 거기에서 높이를 곱해주면 부피가 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 원기둥은 밑면의 반지름 곱하기 파이 해서 그냥 원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고요. 거기다가 높이를 곱해서 파이 r 제곱 h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마지막에는 뿔과 구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번에 뿔은 먼저 살펴보면 뿔의 건널비는 각뿔과 원뿔로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원리는 동일합니다. 밑넓이와 옆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각뿔에서는 다 이제 이것이 다각형이다 보니까 옆면의 경우는 뭐 삼각형의 경우는 삼각형을 구하면 되고요. 밑에 밑면이 사각형인 경우에는 또 사각형을 구해주시면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원뿔의 건널비를 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밑넓이와 옆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것인데 이때 옆면은 부채꼴의 모양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요. 또 밑면은 이렇게 원으로 생겼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밑넓이는 원의 넓이니까 여기 r 해서 파이 r 제곱이라고 밑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옆넓이는 여러분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나요? 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반지름은 이 반지름의 길이가 되니까 여기는 문자로 L이라고 써줘야 하고요. 호의 길이는 결국은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되겠지요. 그럼 여기는 2파이 r.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이제 넣어서 대입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2파이 r이라고 써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파이 r 제곱 플러스 파이 r L 이렇게 원뿔의 건널비를 구해주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원뿔의 건널비 공식은 이거 자체로는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괜히 머리만 아파요. 그냥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더라 그 과정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저와 했던 것처럼 여기 원의 넓이를 구하면 되고 그 다음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돼 라고 해서 그렇게 구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이 공식 자체는 외우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제 뿔의 부피로 넘어갑니다. 자, 부피는 여러분 항상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 각뿔의 경우, 원뿔의 경우에 그 앞에 상수항이 붙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기둥 같은 경우에 또 각기둥 같은 경우에 여러분 원기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었죠. 그런데 원기둥 같은 경우 이 똑같은 밑면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원기둥이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였다면 이 각뿔은 사실 여러분 남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부피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이거를 뿔 모양의 그릇에 가득 물을 채우면 그 물의 높이는 기둥 높이의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원기둥만큼 중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뿔의 부피를 구할 때 3분의 1 곱하기 똑같이 원기둥의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곱하기 h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각뿔의 부피도 여러분 그 같은 각 기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 이제 3분의 1만큼 채운다고 생각해서 3분의 1 곱하기 또 동일하게 기둥의 부피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했을 때 뿔의 부피는 뭐다? 해당하는 기둥의 부피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 3분의 1을 잘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면 9의 건널비와 부피가 나와요. 9의 건널비의 경우에는 또 달라지거든요. 9의 건널비는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넓이의 4배라고 해서 4파이 r 제곱으로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되고요. 부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원기둥은 3분의 1만큼 차지한다고 했죠? 원뿔이 원기둥의 3분의 1만큼 차지한다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9는 3분의 2만큼 차지하게 돼요. 3분의 2만큼. 왜냐하면 이걸 담궜을 때 부피가 이제 원기둥 높이의 3분의 1만큼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만큼이 빠져나갔고 그 빠져나갔다는 말은 담겨져 있는 것과 부피가 같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담긴 것이 3분의 2만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쉽게 말하면 뿔의 경우에는 3분의 1만큼이고요. 구의 경우에는 부피가 3분의 2만큼을 차지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공식 외우실 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구의 부피는 원기둥 부피 곱하기 3분의 2인데 이것이 원기둥 부피가 지금 보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2r이더라. 왜냐하면 여기가 높이가 2r이니까요. 여기도 r, 여기도 r. 똑같이 반지름 항상 같죠? 그러니까 2r이어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2r 곱하기 3분의 1을 했더니 3분의 4 파이 r 제곱이 되었어. 세제곱이 되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의 부피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파트는 결국 공식을 외우는 것인데요. 그 공식 외우는 게 그냥 무조건 아무 연결고리 없이 달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제가 설명한 것처럼 조금 간단한 연결고리를 짓고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1만큼 부피를 차지하더라. 여기에서는 3분의 2만큼 부피를 차지하는데 원기둥의 부피 공식 때문에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라고 여러분이 이제 관련 지어서 외우면 더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부피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바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반드시 문제 풀어서 바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